기반을 일으키셨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때 현대 문명의 쇼크를 받아서 우리나라 잘 여기 세문안 이런 거보다 훨씬 오래됐을 거예요. 그 순천 무만교회라고 있어요. 굉장히 오래된 교회입니다. 거기 장로가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시골 마을에 한 30-40km 걸어서 이제 20-30km 걸어서 이제 거길 가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동네 사람들 둘을 더 포섭을 해서 장로로 만들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동네에서 조그만 그 아주 작은 그 마을에서 초가집에서 교회를 여셨다고요. 장로가 3명이 되면 교회를 열었다 그래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 무슨 말씀드리냐면 저희 이제 큰 아들은 이 중농으로 이제 저희 할아버님이 성공을 하셨기 때문에 집안을 다시 일으켰기 때문에 큰 아들은 없는 돈에 이제 평양 숭실 전문대를 보내셨어요. 둘째도 공부를 시켰는데 저희 아버지 셋째라서 그때부터 이제 완전 생 고학이에요. 그 양반이 순천 매산이 그 미션입니다. 순천 매산에 가셔서 다니다가 선교사한테 들이받은 거예요. 연설을 잘했다 그러는데 어떻게 하나님 사랑을 실천한다면서 지리산 노고단을 올라가는데 깡마른 조선농부에 지게에 타서 올라가십니까? 그게 하나님 사랑입니까? 이러고 들이받아가지고 잘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걸 안 주니까 장학금을 안 주니까 그래서 이제 전주 신흥이 또 미션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오시긴 전주 신흥을 나오시고 그다음에 또 고학해서 일본 유학하셨는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모든 선교사에 대한 그런 그분들이 다 일심단결로 뭐 다 훌륭한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그 중에 코아들이 있다고요. 예를 들어서 어비슨, 그 다음에 호머 헐버트 이런 분들은 코아고 뭐 아닌 분들도 계실 거고. 그러니까 그 종교를 하시는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미국의 군사적 혹은 외교적 동맹 관계에 있는 일제를 들이받는 1905년은 만국인데 들이받는 독립운동을 바로 할 수가 없죠. 근데 세상 일이라는 건 이렇게 휘어서 가지 않아요. 그게 뭐든지 간에 아무튼 기독교 선교사들이나 미국인 인맥을 통해서 들어온 현대 문명에 대한 이해, 그다음에 개인 존엄성에 대한 이해, 개방 시장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이제 고스란히 축적돼 가지고 튀어나오는 거죠, 나중에. 근데 이제 기독인들로서 하나 제일 저거 했던 거는 제가 알기로 1930년대에 일어났죠. 그 신토 아래 기독교 집어넣은 거. 예, 그 무렵부터 완전히 예. 그러니까 일제가 완전히 이제 그 중일 전쟁 일으키면서 세계 질서 들이받고 이제 완전히 내놓은 텐노 전체주의가 될 때 그때 이제 기독인들이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딜레마에 빠진 거죠. 그 1905년권 정도 가지고는 전 상당히 정상적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반중현대 말씀하셨는데 저 중국 사랑합니다. 굉장히 중국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반중현대를 하는 게 아니라 중국인들의 전체주의 반동에 대한 투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상하게 동아시아 이게 다 나타난 거예요. 서울의 유사 전체주의, 평양의 전체주의 사교, 중국의 전체주의 반동. 이렇게 셋을 엮어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미약하지만 이게 전체적인 어떤 문명의 흐름이나 세계사의 흐름이나 미국의 지금 행보가 그 방향으로 다행히 가고 있으니까 열심히 맞서면은 좋은 씨앗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과는 모르겠는데 그럼 씨앗은 생태계가 그 씨앗의 발화와 성장에 유리한 생태계가 오면 한꺼번에 확 펴요. 그러니까 그런 씨앗을 많이 만들어가는데 같이 노력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그 플로어 지리상이 좀 더 있어서요. 시간을 좀 이렇게 스피디하게 해야 되는데요. 그 조성환 교수님이 상당한 좋은 말씀을 길게 해주셨는데 3분 동안 또 꼭 하셔야 될 말씀이 있다 그래서 3분 초과 안 하실 거죠? 네, 제가 그 타이머 재겠습니다. 예. 네. 가장 아마 프랑스 혁명 이후에 가장 큰 힘을 발휘하면서 가장 큰 해악을 끼친 것이 서양이든 뭐 어떻게 번역을 하든 간에 그게 네이션입니다. 그 네이션이 내셔널리즘으로 민족주의로 되어서 정말 근대 사회 현대 문명의
견인력이 됐는데 그것은 시민적 공화적 민족주의입니다. 왕이 주인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주인이 된, 그래서 개인이 권리는 객권을 갖는 기반하여서 민족의 공유성이 발현되는 것, 그거는 발전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김용주 교수 저도 동기인데 우리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근데 역사를 보면은 그 뒤에 지배자들이 집체, 집단, 북한은 법 63조죠.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수령 민족주의 같이 히틀러의 아리아 민족주의, 스탈린까지도 팬슬라비즘, 그거 다 민족은 무지막지한 전체주의로 빠질 수밖에 없는 독재의 도구가 됩니다. 그러니까 간단하잖아요. 시민화되거나 민주화되지 않은 모든 민족주의는 독재자들의 지배 논리입니다. 거기에서 궤변을 떠드는 사람들한테 민족주의는 바로 시민이야, 시민주의야. 그렇지 않은 민족주의는 전부 독재의 도구야. 그렇게 말씀하시고, 두 번째, 중국의 오사운동이 우리 3.1운동과 관련해서 바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습니다. 물론 독일의 이권을 일본이 가져가서 21개조에 대한 중국의 환수를 요구했는데 일본이 가져가는 바람에 일본의 북경대학의 신청년 지식인과 일부 대학생 그리고 이제 고등학생들이 결집이 돼서 오사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아주 단기적인 사건이고 우리 같이 전국화된 운동이 아니라 그 외무장관을 습격을 하고 약간 테러에 가까운 방식으로 하고 그게 끝나고 난 뒤에 그 오사운동의 기운은, 그 집단적인 힘은 전부 1917년 볼셰비크 혁명. 지금 제가 3.1운동에 제가 아까 전에 신문명의 서광이라고 하는 글귀를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에 신문명의 서광은 저 앞에서 보면은 바로 지금 리버럴 디모크라틱 리퍼블릭에 대한 에센스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중국의 오사 애국주의, 오사 반제 운동의 핵심적인 내용은 기본적으로 일제에 대한, 항일에 대한 폭력적 리액션, 거의 그 스튜던트 무브먼트에 해당하는 거였고, 그 비전은 기본적으로 중국 공산당을 만든 리타짜오가 거기 러시아 혁명을 보고 중국의 북경대학 신청년 지식은 우리 우남이승만하고는 정반대, 천암승관 정반대로 러시아 혁명에서 신문명의 서광을 받습니다. 그래서 모든 식민 경험을 하거나 반식민지 침탈을 받는 제국주의에 대한 반항의 대안은 그 당시에 자연스럽게 러시아 볼셰빅 혁명이 되는 것, 계급혁명이 되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정말 선진적인, 보편적인, 또 발전적인 문명의 비전을 자각한 창조적 소수자가 있었고, 지금 이렇게 우리 지금 우리의 기억을 전부 만세와 항쟁과 봉기와 거기에 다 함몰시키는 무지막지한 일을 해도 우리 백모 선생이나 우리 영호 선생님, 영호 선생님도 어제도 하시고 또 내일도 하시고 그럴 건데, 모레 김용직 교수 이야기하죠. 그런 이 우직한데 저항해서 이렇게 문명의 도리를 밝히는 조직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세계는 문명이 이 일국사 권력이 문명을 절대 함부로 짓밟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항하는 창조적 소수자도 있고 오늘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있으면은 역사의 방향을 보면은 전체주의가 3종으로 묶이는데 그거 우리 얼마든지 저항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제 우리 김용직 교수 같은 선생님, 노재원 선생님이 그 공안 총리 보수라고 이야기 듣는데 가장 급진적인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현대 문명에서 가장 예외적으로 유일하게 현대 문명을 잘 흡수해서 발전한, 기적적으로 번영하고 발전하고 여전히 권력은 저렇다도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이 앞으로 북한을 해방하고 중국의 그 전체주의적 집체주의, 집단주의를 해방시키는 자유민주적, 우리도 3.1운동의 100주년은 3.1운동이 세계사의 선진적인 현대문명과 조우한 미션을 가졌듯이 이제는 세계에 기여하는, 남으로부터 받고
동맹을 통해서 우리 그걸 맡기고 이런 게 아니라 기여하는 요소를 생각해 봐야 될 때다. 우리가 세계 문명에 받은恩전을 세계 문명의 이 발전에 기여하는 생각은 뭔가? 아까 우리 백모 선생님 말씀하셨죠. 중국 권력의 반동 전체주의 회계에 대해서는 저항할 거지만 중국인의 자유 없는 거인 속에서 사는 중국인의 해방을 위한 노력은 우리로부터 씨앗을 뿌리자. 그런 최소한 죽기 전에라도 꽥소리라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하십시오. 예, 지금 시간이 얼마 안, 한 20분 내에 다 끝내야 돼가지고, 근데 질문 상황도 있어서 지금 일단 지금 이영훈 교수님께 온 질의가 두 장이 있습니다. 그거를 듣고 그다음에 아까 미국의 셰일가스 이후의 문제에 대해서 조상에서 안 말씀하셨기 때문에 혹시 이춘 교수님이 하실 말씀 있으시면 좀 제가 질문을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또 이제 김은주 교수님이 또 3분 발언하실 게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또 다른 분이 꼭 하실 말 있으시면 한 1분 정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이영훈 교수님께 한 질의는요. 식민지 발전론이 이영훈 교수님께서 공격받는 부분이기도 한데 조선 말기에 실학과 북학 등의 경제 마인드가 일어났을 때 일제가 아니더라도 우리나라의 경제가 발전했으리라는 논리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런 질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게 또 이승종님이 한 질인데요. 이영훈 교수님께 한 질입니다. 의복이 오염되면 새로 바꾼다는데 이의를 제기합니다. 의복은 역사와 문화가 배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사 민주주의와 차별성 확립과 홍보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런 질문을 이영훈 교수님이 하셨고 또 피해 의식의 차이에 있어서는 기억의 차이가 있을 때 남편과 아내가 그럼 누구의 말을 지금 받아들여야 되느냐. 남편은 일본이고 아내는 한국이라고 본다면 남편이 과연 얼마나 정확히 기억하고 있을까요? 이런 식의 은유적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날 한국의 정치가 이렇게 혼란스럽고 국가 정체성이 이렇게 해체 지경까지 간 여러 가지 원인은 좌파에게만 있지 않고 제 생각은 한국의 지성 사회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역사를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좌든 우든 역사를 다 뻥튀기를 해오는 통에 바로 거기에 치명적으로 이 좌파의 민족주의가 터전을 넓혀가면서 드디어 헤게모니를 장악하는 그러한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식민지기 문제는 35년간의 문제 또는 40년간의 문제는 저는 늘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적어도 18세기부터 지금까지 한 3세기간에 걸친 18, 19, 20 장기적 역사 속에서 그걸 조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정도로까지 한국의 역사학이나 지성사회가 성숙해 있지 않아요.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가 망한다는 그 결정적이고 그 소속된 어떤 인민들에 대해서 치명적인 어떤 노예적 상태를 강요하는 그 망국이라는 게 도대체 왜 일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쟁을 해서 한 사람 남지 않고 끝까지 싸우다가 망해서 그 나라가 망한 겁니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거기에 대한 성찰적인 어떤 그러한 역사적 담론이 성립해 있지 않아요. 한국인들의 머릿속에 치명적인 어떤 함정이 있는 겁니다. 저는 평생 그거를 지적을 해왔고 지금 질문하신 분들도 대체로 그런 취지에서 제가 어디 가서 강의하면은 중학생들까지 일어나서 저를 공격해요. 네. 당신 생각은 그렇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하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러세요. 예. 지금 그런 실정이에요. 그런 실정이니까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까지 혼란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 좀 반성을 해야 돼요. 나라가 왜 망했느냐. 19세기 내내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체했어요.
제가 그런 그 데이터를 다 제시를 하고 했는데 아직도 사람들이 믿으려고 그러지를 않잖아요. 경제가 발전하고 사회가 잘 통합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서 나라가 왜 망합니까? 그리고 정치는 조선 왕조의 가산제 국가예요. 왕이 도장을 찍으면 나라가 팔리는 그런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이왕실이 건재했다고 했는데 1945년까지 건재했어요. 그것에 대해서도 역사에 대해서는 한 나라가 간단하게 왕의 가산으로 팔릴 수 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들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혼란은 앞으로도 계속되리라고 봅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다 높은 세계인의 지성 수준으로서 한국사를 객관적으로 이해를 하고 그 속에서 18, 19세기 말에 20세기 초에 감옥에서 자유인으로 변신해서 한국인에게 큰 길을 제시한 이승만의 그 자유의 길도 지금과 같은 정신 상태에서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앞으로 갈 길은 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손을 흔들고 하늘에다가 주먹질을 한다고 해서 이 사태가 간단히 해결되리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않고 국민의 50% 이상이 지지를 하잖아요. 그 사람들 다 똑같은 한 표를 행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교육시키는 좌파 교육이 아무리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면 뭐 합니까? 밑바닥에서부터 모든 게 틀어져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 나라가 망하지는 않겠지만은 앞으로 오랫동안 장기간 큰 시련을 겪을 거라고 봅니다. 왜? 지성 수준이 대학 교수가 이야기하면은 초등학교 학생도 삿대질하고 덤벼드는 그런 지성 수준이에요. 그런 지성 수준에 그렇다고 제가 뭐 그런 이야기를 해서 떡이 생깁니까? 뭐 돈이 생깁니까? 욕밖에 안 먹는데도. 그래서 식민지 시대는 아까 우리 박상현 선생님이 잘 정리를 했지만 일제가 조선을 지배한 기본 목적은 영구 동화입니다. 영구히 일본의 영토로 편입시키고 했고 그러기 위해서 일본의 제도와 여러 가지 기구와 시스템을 차곡차곡 이렇게 정착시켜 나갔고 그죠? 또 많은 투자를 했어요.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를 해서뿐만 아니라 공장도 짓고 해서 경제가 20세기 전반에 일본 경제는 세계 최고의 그 고속적인 성장을 했는데 한국도 그 일본에 편입돼 있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고속 성장한 나라예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사람들의 의식 구조와 물질 생활에서 많은 변화를 초래했어요. 그 변화 위에 대한민국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싫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개인 자유 재산권이 소중한 줄 알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다 제쳐놓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친일파라고 욕을 합니다. 예? 욕을 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갈 길은 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인들이 좀 더 수준 높은 지성인으로 성장을 해야 돼요. 제 이야기 예. 아까 질의가 나왔는데 이 부분은 또 이춘 교수님이 요즘 자주 말씀하시니까 미국의 셰일가스가 개발된 후 미국이 이제 에너지가 자립되고 또 식량은 물론 자립돼 있고 그래서 중동에 있는 미 칠함대가 철수하고 있는 등 이제 고립주로 나아가고 있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향후에 우리 대한민국에 나아가야 될 길은 무엇이냐 이렇게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 또 이춘 교수님이 잠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미국의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고립주의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것도 지금 방금 이영훈 교수님 말한 대로 지성이 모자라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미국의 트럼프의 주의는 미국 제일주의입니다. 미국 제일주의를 위해서 선별적으로 개입하는 겁니다. 아까 그 중동에서 미국 군함 2대가 빠져나온 거가 팩트입니다. 사실입니다. 중동에 가보면 그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렇게 장화처럼 생겼죠. 그리고 거기 이란하고 사이에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해협, 아주 좁은 해협이 있습니다. 미국 항공모함이 지난 30년 동안 2척이 거기 붙박이로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막히면은 미국이 죽으니까.
그 쉽게 얘기해서 그 호르무즈 해협으로 미국이 쓰는 석유의 10%가 거길 통과합니다. 중국 석유의 47%가 거기 통과합니다. 한국, 일본 거의 70%가 통과합니다. 거기 항공모함이 두 척이 30년 동안 서 있는데 그 임무가 호르무즈 해협이 항상 열려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 셰일 혁명이 나는 바람에 거기 10%가 미국한테 이제 무의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배들이 거기 붙박이로 있다가 나왔습니다. 나와서 어디로 가느냐? 그래서 동해바다에 석대가 오는 겁니다. 때로는 세대가 오는 거예요. 미국이 고립으로 간다면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운동할 때 야 오바마 너는 미국 해군을 1차 대전 이후에 가장 약한 해군으로 만들어 놓아서 한 200 몇십 척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350척으로 늘릴 거야. 고립주의로 가는 나라가 배를 200 몇십 척에서 350척으로 늘립니까? 미국 해군이 이때다 하고서 355척으로 해주세요. 그래서 트럼프가 그러기로 한 겁니다. 국방비를 사상 최고로 늘려놨습니다. 금년에는 7,160억 달러입니다. 그리고 미국 대통령들이 이제 자기 임기 동안에 미국 국가안보보고서라는 것을 이제 계속 여러 번 냅니다. 여러 번 내라는 의무는 없는데 계속 내죠. 자기 대통령 첫 해에 국가안보보고서를 낸 대통령은 트럼프가 처음입니다. 거기 보면은 미국의 위력을 세계에 과시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고립주의입니까? 바로 그런 것들이 자꾸 우리나라에서는 혼동이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미국이 지금 중국하고 북한에 개입하고 있습니다. 아니 고립하는 나라가 거기 왜 개입합니까? 그거를 자기 마음에 맞는 거로 바꿔놓으려고 개입하는 거죠. 우리가 크게 보면은 크게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이 지금 개입이 아닙니다. 고립이 아닙니다. 옛날에 미국이 고립이라는 말 쓸 때 미국이 힘이 별로 세지 않을 때 유럽 문제에 개입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에서 고립이라는 말을 썼는데 우리는 유럽 문제 모른다. 그런데 그때 제임스 몰로 대통령이 그 대신에 너네들은 아메리카 대륙 문제 건드리지 마 그랬습니다. 이거는 개입이 아니라 더 무서운 개입이죠. 난민은 다 내 거야 그런 소리입니다. 유럽 문제는 우리 모르는데 난민은 내 거야. 그거를 학자들이 편의상으로 고립주의 이렇게 썼는데 지금 미국의 석유가 셰일 석유가 이제 나가지고 그 요새 최근에 막 유의하는 책 제가 그 번역하는데 개입을 했었는데 앱센트 슈퍼파워라는 책이 있습니다. 미국은 결석해도 된다. 국제 문제에 가지 않아도 될 만큼 뭐가 많습니다. 밥도 많고 석유도 많고. 그런데 개입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이유가 미국이 그러니까 오일 네트 익스포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석유를 네트 익스포터 수입도 하고 수출도 하는데 수출량이 더 많아요. 그래서 네트 익스포터라고 하는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미국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사우디아라비아 석유를 사다가 정제를 해서 휘발유로 만들었었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나는 석유가 스타일이 달라요. 그래서 미국에서 정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놈을 파는 거예요. 개입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갖다 팔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석유 혁명 나면은 그거 수출해야 됩니다. 개입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미국이 고립으로 간다 큰일 났다 이렇게 그거는 이 사태를 정확히 보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하여간 작년 재작년에 여러분 그 항공모함 이름 다 기억날 겁니다. 칼 빈슨 호가 이제 이로 오고 있다 그랬죠. 칼 빈슨 호가 원래는 삼함대 배입니다. 삼함대는 하와이보다 미국 쪽에가 삼함대예요. 그리고 날짜 변경선보다 이쪽이 7함대고 그런데 미국 군함 중에 칼 빈슨이 삼함대 군함입니다. 삼함대 군함이 가끔 가다가 이제 아시아로 옵니다. 그런데 날짜 변경선을 지나는 순간 7함대 사령관의 지휘를 받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작년부터는 안 그렇습니다. 삼함대 군함이 여기서 돌아다니는데 삼함대가 지휘합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중국 너를 이제 7함대가 아니라 3함대까지 합쳐서 너를 견제할 거야. 그게 고립입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 와 있는 미국 대사 해리스 대사가 해군 대장인데 작년 5월 30일 날 전역했습니다. 5월 30일 날 전역하고 이제 태평양 함대 사령관이에요. 태평양 사령부 사령관이죠.
그 태평양 사령부 이름이 인도 태평양 사령부로 이름이 늘었습니다. 거기까지 다 미국이, 그러니까 퍼시픽 커맨드가 인도 퍼시픽 커맨드로 늘었는데 그걸 우리 자꾸 고립주의라고 말하고, 그리고 그 없는 호수아비 만들어가지고, 우리 백문 선생이 얼마 전에 호수아비 만들어가지고 쪼개는데, 그게 이제 학자들 그런 짓을 자주 합니다. 남이 뭐라고 얘기했는데 그 괜찮은 사람이 그렇게 호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호수아비를 만드는 거예요. 말하지도 않은 거예요. 그리고 호수아비를 막 때리는데, 아이솔레이션이즘도 호수아비입니다. 호수아비. 아이솔레이션이즘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선별적 개입주의라고 말하면 오히려 더 낫겠죠. 그리고 이 동네는 미국이 개입하는 동네입니다. 지금 당장 개입하고 있는 동네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한 열흘 전에 그 한미중 전환기의 한미중 관계라는 그 세미나에 가서 굉장히 그 미국의 데노라는 그 싱크탱크 분들이 와서 이렇게 여러 강연을 들었는데, 그때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는데 굉장히 짧으니까요. 미국의 정책은 그 아메리카 퍼스트다. 그러나 아메리카 온리는 아니다. 다시 그런 취지의 말로서 미국의 정책을 잘 설명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지금 이제 김용식 교수님께서 3분 정도 말씀하실 게 있다 그래가지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박상현 대표님 부탁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답변을 좀 드리는 과정에서 빠뜨린 게 있어서 좀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아까 이영훈 교수님께서 이제 질문을 하셨는데 3.1운동과 임시정부를 좀 이렇게 과대 포장하거나 과장되게 얘기하면 안 된다. 그 말씀은 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역사 연구에서 역사를 왜곡하는 것은 가장 해서는 안 될 일이죠. 또 역사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파악하기 대단히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그걸 잘 모를 경우 잘 모른다고 하는 것이 역사 연구자들의 가장 진실한 답변이 되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역사 안에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선 3.1운동은 제가 공화민족주의 혁명의 시작이라고 그랬습니다. 공화민족주의 혁명의 완성이라는 말을 쓴 적이 없습니다. 완성은 48년에 완성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48년 완성도 그게 어느 정도 순도 100% 되는 완성이냐라고 질문을 한다면 그건 순도 100% 얘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계적인 혁명은 그 이후에 또 실패할 수가 있거든요. 한국 전쟁이 또 났을 때는 다시 우리의 그 혁명이 위태로운 위기에 빠진 것이죠. 그래서 한국 전쟁이 나서 우리나라가 없어질 수도 있는 위기가 온 것이죠. 그런 것을 생각하면은 48년 그 건국이 완벽하다고는 얘기할 수 없겠죠. 어쨌든 그래서 그런 점에서 봤을 때 3.1운동은 장기적인 혁명의 시작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시작이었던 것을 처음에 아무도 몰랐던 것이죠. 그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아까 그 기념일 날짜를 우리 대표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그것은 4월 13일이나 11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새 정부가 가장 대표적인 새 정부가 통합된 9월 초가 가장 중요한 날이죠. 그러니까 9월 초가 저는 온당한 그런 기념일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생겼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물론 뭐 학자들이나 뭐 개인들은 내가 당신보다 먼저 알았다 이런 것을 이제 서로 자랑하고 또 그거를 발표하지만은 임시정부가 먼저 생긴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얼마만큼 완성도가 높은 임시정부가 등장했느냐 봤을 때는 상해 노령 두 정부의 대표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의 정부는 이건 별거 아니다. 한성 정부에 비하면 별거 아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성 정부는 피로 세워진 정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왜? 한성 정부를 세운 사람들은 국내에서 투쟁하면서 다 감옥 갔습니다. 그리고 이규환 목사의 경우에는 그 부인도 독립운동을 하다가 부인이 아주 처참하게 죽고 임신 중에 있었는데 그 애까지 유산을 하게 될 그런
그런 개인적인 그 불행, 그건 말도 못하는 것이죠. 어쨌든 그래서 이 임시정부가 이제 통합이 됐을 때 그 통합이 불완전한 것이냐, 그거 굉장히 학술적으로 중요한 질문이죠. 그러면 도산 안창호가 9월달에 통합한 것이 완전하냐? 저도 학자적으로 완전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거기 문제가 있었습니다. 도산 안창호는 3거두의 통합을 중요시했죠. 이승만과 이동희와 자신, 그죠? 3거두의 통합은 3대륙이기도 하고 3세력이기도 하고, 그죠?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중요한 문제점이 뭐냐? 상해 임시정부는 내각 책임제고 한성 정부는 대통령제란 말이죠. 대통령제와 내각 책임제를 짬뽕을 해가지고 이제 혼합형이 나오는데, 그 혼합형이 나오는 것 자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여러 나라의 혼합형이 등장을 하는 것이죠. 영국의 명예혁명 때 나온 그 체제가 뭡니까? 그게 혼합형이죠. 그 왕정과 의회정이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King in Parliament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King in Parliament 시스템. 왕이 자기의 대표를 국회로 보내서 영국 국회에서 예산 결산을 받아내는 겁니다. 매년.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영국의 국왕의 이제 정통성은 의회에서 인정을 받지 않으면은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실상 이제 왕정이 의회 정치로 바뀌는 그 역사적인 기점이 있듯이 상해 임정과 한성 정부의 그 관계에서 그 정치 공학적으로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상해 임정에서 한성 정부 체제로 다 한다면서도 도산 안창호가 나중에 고백을 하게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는 현실적으로 상해 임정을 개조할 수밖에 없다. 왜? 한성 정부는 지금 그 사람들이 다 상해로 와 있는데 우리가 한성 정부 들어갈 수는 없지 않느냐.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그 내각 책임제 요소가 더 우위를 점하는 그런 이제 헌정적인 전통이 그때부터 이제 만들어졌거든 것이죠. 하여튼 이런 것들이 전형적인 공화주의 체제를 이제 작동시키는 현실적인 과정에서 발생을 하는데, 거기서 도산 안창호와 조소왕과 이승만은 3대 공화주의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한제국 이후에 최대 공화주의자 3대 공화주의자가 이승만과 안창호와 조소왕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 사람들은 공화주의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죠. 반면에 이동희의 경우는요, 김창순, 김준엽 선생의 공산주의 운동사 1권에 보면은 이동희는 공산주의를 잘 모르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공산당을 만들었지만 공산주의 잘 모른다. 오히려 박진순이라고 하는 사람이 공산주의 이론을 잘 알아가지고 이동희 측근으로서 이동희를 움직인다. 이렇게 이제 묘사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 노령 정부는 러시아 안에서 러시아 정부의 지원을 받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회주의로 갈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그런 제한이 있었고요. 또 상해 세력들은 또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손문의 산민주의를 실천하라고 하는 강력한 또 이제 현실적인 제약이 있었습니다. 이승만은 미국에서 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제약 조건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이승만 항상 강조한 게 국무총리인 이동희 당신은 그쪽을 맡으시오. 나는 미주를 맡겠어. 상해 쪽은 이쪽에서 알아서 하시오. 각자 자기 영역을 잘 지켜나가면서 협력을 하자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 깨져나가는 겁니다. 왜? 정치 작업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동희가 제일 먼저 탈퇴하게 된 이유가 이동희가 모스크바에서 자금을 받고 그중에 자금을 횡령했다라고 하는 강력한 비난이 있었기 때문에 이동희가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로 상해 임정을 탈퇴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런 문제는 1920년이나 21년에 가서 더 심각해지는 것은 분명하지만 1919년 9월에 이 새 정부의 통합은 그 나름대로 상당히 완결성이 높았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 제목으로서 문명, 오늘 제목이 3.1운동과 현대 문명인데요. 이 문명적인 의미가 민간 동맹이 상당히 역할을 했다는 것도 상당히 제목을 잘 잡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랬을 때 3.1운동이 그럼 언제부터 한미 민간 동맹하고 연결이 됐냐? 저는 이것이 적어도 3.1운동보다 더 거슬러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간 동맹의 기원은 예를 들면 1898년 만민공동회 사건 때 그때 이승만이나 윤치호가 어디로 피했습니까? 선교사 집으로 피했죠. 아펜셀러 집에 숨어 있거나 그때 그 선교사들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모험적이고 또 자기 교단에서 본토에서 정교 분리의 원칙을 지키라고 하는 강력한 압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민주적인 그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 자기가 과감하게 그 사람들을 이제 억셉트를 하고 보호해 줬던 것이죠.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국가 외교보다도 더 가치가 있는, 더 의미가 있는 그런 한미 민간 동맹의 뿌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박상현 대표님 말씀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짧게 말씀드릴게요. 저기 뭐야, 이영훈 교수님께서 엄청난 그 학문적 업적을 가지신 영역을 아까 어떤 분이 질문을 하셨는데 이 교수님이 본인 영역이시니까 오히려 말씀을 덜 하셨어요. 그분이 이제 무슨 질문했냐면 거의 일제 없었어도 혹시 이제 그분이 그런 생각이라기보다 워낙 그런 게 교과서에 다 그러니까 이른바 자본주의 맹아론, 자체 내생적 근대화론. 그러니까 일자가 없어서도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가 뭐 자본주의 제도가 발전하고 또 우리가 현대 문명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갈 수 있었는데 일본 놈들이 다 망쳤다. 뭐 이게 이제 우리 사실 중고등학교에서 가르치는 얘기인데 이게 이제 이 실학이니 뭐니 얘기 나온 거는 나중에 붙은 얘기예요. 실제로 말이 안 되는 게 우리가 가장 대중적 호소력이 강한 실학 사상가 누구냐? 박지원인데 박지원 책 언제 그럼 출판됐어? 일제시대 때 출판됐어요. 조선 때는 그 책을 옮겨 적질 못해요. 그냥 후손이 사문난적으로 찍힐까 봐 못 내요. 본인도 그렇고. 그러니까 벽장 속에 짱박아 뒀다고요. 조선 때는. 그러니까 누가 박지원을 알아?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뭐 그러니까 뭐 실학이니 이런 거 나중에 갖다 이제 그 사람 머릿속에서 혼자서 일기에다 써놓은 건데 그거 가지고 뭐 얘기 시작하면 골 아픈 거고. 그러니까 그거 빼고 나면 그러면 결국 뭐냐? 이제 조선 후기에 여기에 자본주의 맹아가 자라났다는 소리인데 이게 막시스트 경제학자들이 그 소리를 했어요. 그래서 일제시대 때 아마 그 전석담일 거예요. 전석담이가 그걸 했고 그걸 물려받아가지고 지금 연대에서 저기 아니 안 죽었을 걸 아직 저기 김용섭이가 했죠. 그 이제 그 사람들이 구라 풀어놓은 거를 깬 양반이 누구시냐면 바로 이분이십니다. 우리 이영훈 교수님이 실증적으로 깨버렸어요. 그 사람들 자본주의 맹아 나온다고 뭐 이상한 저기 뭐 2조 때 고문서 갖다가 짜집기 해갖고 그 소리 하니 그러니까. 근데 하나만 제가 아까 그 질문하신 분께 말씀드릴게요. 인간은 정신의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본주의고 현대문명이고 뭐 그러니까 이 전석담이 김용섭이 이런 인간들이 마치 그게 뭐 인구 구조의 변화나 뭐 좀 있으면은 그게 자본주의나 현대문명이 그런 게 아니에요. 아까 그 질문에 두 가지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하나는 일제가 없었어도 현대문명 갈 수 있었냐. 일제 자체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체 서형 현대문명 도둑질하는 애들인데 그러니까 그건 얘기가 아니죠. 뭐냐면 우리가 일제를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가 현대문명에 강제 편입됐다를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과연 우리가 강제 편입 안 됐을 때 우리가 현대문명을 스스로 만들어냈었겠냐. 일단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일단 르네상스가 있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종교개혁이 있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개인의 독립적 정신을 독립시키겠다고 한 위클리프가 있어야 되고요. 단테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있어야 되고 미켈란젤로가 있어야 되고 틴데일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뉴턴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현대 과학 방법론을 만든 저기 뭐 프란시스 베이컨 정도가 있으면은 조금 갈 듯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지중해에 축적된 에너지하고 이 그 영국으로 대표되는 그 아주 강골 에너지하고가 이게 다 결합이 돼서 이게 만들어진 빅 히스토리예요. 이게 그래서 그런 거 현대 문명이 어느 한 민족의 작품도 아니고 그 어떤 문명권이 최소한 두 개가 엮인 거거든요. 게르만 서유럽 문명권하고 지중해 문명권이 엮여가지고 그리고 그걸 충격을 준 거는 누가 충격을 준 거냐면 그 저기 몽골하고 오스만 투르크가 충격을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부터 저기 그 하나의 문명권 비젠타인 문명권이 붕괴하면서 그게 이탈리아에 들러붙어 가지고 르네상스 시작되고 그 시작된 씨앗이 너무 폭발력이 강하니까
조그만 이탈리 도시 그 피렌체가 그 감당하겠어요? 피렌체 빠가져 버리고 그 씨앗이 튀어가지고 영국에서 꼽혀갖고 현대 문명된 건데,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인류를 통으로 보세요. 그냥 제가 가끔 정말 오늘같이 답답한 날 혹은 뭐 하노이에서 뭔 일 생기면 더 답답할 텐데 하는 말이, 그래 조선민족 없어도 한국인 없어도 인류는 안 망해. 그다음에 인류가 망해도 지구는 안 망해. 가끔 그런 황당한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우리가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정신의 씨앗을 만든다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치 권력 투쟁은 그것대로 하고.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난 1월 달에 이어서 오늘 이렇게 2차 마인드 300 심포지움을 했습니다. 3.1운동 100주년을 앞두고 오늘 3.1운동과 현대문명을 주제로 해서 바로 그 100년 전 3.1운동이 우리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이 민족이 우리들이 현대문명에 본격적으로 조우하고 또 그 주인이 되기 위해서 나섰던 정말 큰 위대한 걸음이었고, 이 100년을 넘어서 다음 50년, 100년 동안에는 우리뿐 아니라 북한의 동포도 해방돼서 우리와 같이 자유롭게 살고, 그 씨앗이 또 그 파도가 저 중국의 전체주의까지 가도록 하는 이 날을 기약하면서 마치겠습니다.